최초의 국산 구축함 광교토 대왕함. 하지만 림팩 훈련 등에서 운용해본 결과 대양 환경에서의 운용에 한계를 느끼게 됐고, 해군은 광교토 대왕함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KDX-2 충무공 이순신함을 개발한다. 림팩 훈련과 아덴만의 여명 작전 등 다양한 실전을 통해 대양 작전 능력을 검증받은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과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어떤 성능과 기능을 보유했으며 KDX-2 건조로 우리 해군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KDX-2 사업 추진과 건조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대양 해군 시대를 연 위대한 개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KDX-2 함장을 역임하신 김진영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함정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분이시죠. 삼성전자의 최무순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무순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KDX-2 개발 사업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센터장님은 KDX-2 사업 과정으로 오랫동안 이제 수고하셨기 때문에요. 이 구축함에 대해서 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제가 하여튼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 사업 때문에. 예. 당시 이제 어떤 분들이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 KDX-2가 그 계획부터 시작하면은 한 15년 정도 그 진행이 됐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마지막 배가 2008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주로 초기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후소가 할 때는 뭐 그렇게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관여했던 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소개를 제가 드리면은, 그때는 해군 조함단이 함정건조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해군 조함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때 조함단장은 해사 23기 정인기 제독이었고요. 사업처장은 27기 김영규 대령이었습니다. 김영규 대령은 상당히 오랫동안 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이상 처장하셨는데 처장하시면서 원스타를 진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KDX-2 일반함 건조가 99년부터 착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98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뭐 우리나라 국방 예산뿐만 아니고 전 우리 국가 예산이 이렇게 다운사이징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줄어드니까 국방부에서 99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KDX-2 예산을 국방에서 빼버리고 국회에 제출했어요. 못 가는 거죠, 99년부터. 근데 그 당시 이제 해군에서는 참모총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서 KDX-2만큼은 제때 보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규 제독하고 저하고 국회 국방위원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국방부 의견을 무시하고 국방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KDX-2가 내년부터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국방부 안하고는 다르게 그 99년 예산에 KDX2 예산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던 사실인데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안에 없는 예산 꼭지는 국회에서 추가로 넣을 수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꼭지가 있는 것은 줄이고 빼고 하는 건 되는데 꼭지가 없는 것을 추가로 넣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예산안을 국방 예산을 국방부로 다시 보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KDX2를 포함시켜 갖고 다시 제출한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이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해 가지고 KDX2 예산이 99년에 반영이 돼서 99년부터 일반함 이제 건조가 착수가 됐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김영규 제도하고 저하고 국방차관한테 불려가서 허되게 혼났습니다. 이유는 우리 해군본부가 국방부 밑에잖아요. 예. 예하기관인데 상부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 가서 노비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들어야 될 꾸징이죠. 엄청나게 혼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조선소 측에서는 그 당시 설계를 했던 현대는 김정한 씨,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무로 있는 박상철 씨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했는데 김정한 씨는 지금 현대 중공업 사장입니다. 그리고 건조를 했던 대우에서는 지난번에 여기 한번 나왔던 유승열 씨, 그 위에 뭐 김병수 씨 이런 분들이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 퇴직을 해서 야인이 되셨고 설계 당시 해군 수석감독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감독관은 회사 28기 고광엽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나양섭 중령이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분은 이 사업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분들 말고도 소요제기부터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해군본부의 전력기획참모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KDX2가 사업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소개는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축함이 이제 성공해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될 때까지 그 밑에서 작업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일일이 다 못하시지만 뭐 대략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하신 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IMF라고는 경제적인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제 성공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KDX2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이런 어려움들, 또 일화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 대담 초기부터 KDX2와 SM2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SM2에 대한 우리 SM2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일화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SM2가 사정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중거리 대공 미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을 계획하고 뭐 집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SM2를 우리가 도입해갖고 운영하다가 민항기 같은 것을 실수로 떨어뜨리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것이 이슈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제 SM2하고 SM2 발사 체계를 미 해군으로부터 정부 대 정부 구매라고 FMS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도입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FMS 계약 조건에 미 해군이 책임진다 하고 넣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과장이니까 그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FMS 계약 조건에 그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뭐 서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컨스퀀스 데미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는 물건 말고 그 물건이 결과적으로 어디 손해를 뵀을 때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책임을 져라 하는 계약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에 대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 구매비에. 그러니까 미 해군이 그걸 용납도 않을 뿐만 아니고 용납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보낼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나온 그 지적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국내에 있는 국제 계약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노펌들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전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건 사실은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무리한 그 우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방차관 주제로 또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국방차관이 뭐 전문가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뭐 국제계약 전문가 저희들 가가지고 이렇게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지나친 우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뻔했어요. 우리 저 김진영 함장님 혹시 분이 참 실질적으로 그걸 쏘았을 때 민항기 맞힐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미스리 뭐 이렇게 멜펑션을 해가지고 민항기를 맞힐 수 있는 확률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적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아마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호르무스 해협에서 이란과의 그 분쟁 상황에서 있을 때 이란의 민항기를 오인해서 격추를 한번 시켰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SM2가. 그때 이제 지금 그거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에도 그 나와 있는데요. 그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행히도 그 이란의 그 민항기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칩니다. 이륙을 하면서 그 항공기 식별 장비가 고장이 나고 또 비상통신이 또 꺼진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악재가 겹친 가운데 적 항공기가 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공격하는 걸로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투 지휘소에서 함장하고 장교들이 막 순간적으로 많은 논란 끝에 적 항공기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SM2로 한 150여 명 정도 승객이 다 사망한 적은 사실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걸 또 우려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예. 뭐 부분이 그런 나왔겠네요. 예, 얘기도 2000년대 나왔겠죠. 초에 있었던 겁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 저 최무순 전무님께서 좀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SM2를 처음에 도입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에 그 출장을 갔습니다. 미 해군한테. 그래서 삼성에 계시는 분 그 네 분하고 해군 대표로 제가 같이 워싱턴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SM2를 미 해군이나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군이 과연 한국 해군이 SM2를 구매해 가서 그때 KDX-1 전투 체계가 KDX-2에 그대로 이제 활용되는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KDX-1 전투 체계를 어떻게 잘 업그레이드해서 SM2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고 그것을 어떻게 한국 해군이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듣고 싶어서 우리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먼저 우리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미 해군도 뭐 굉장히 많이 왔고, 그 SM2 그 제작사와 관련이 있는 또 발사대를 생산하는 업체와 관련 있는 업체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락히드 마틴이 뭐 네이션 뭐 이런 회사들이 굴지의 그 미국의 회사들인데 거기에 그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도 엄청 왔어요. 한 5, 60명 왔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아마 1시간 넘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전문가들한테.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조선공학도기 때문에 사학과장이기는 하지만은 그 전투체계 뭐 연동 뭐 이쪽은 내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답변하느라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뭐 그런 지식 말고도 언어적인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삼성이
네 분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뒤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 질문 답변하면서 저분들이 좀 볼런티어가 일어나가지고 대신 뭐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볼런티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야속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난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제가 이제 미해군이나 뭐 여기 가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회의도 오고 발표도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영어를 뭐 싹 잘하거나 발음이 좋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두려움은 없으더라고. 두려움은.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전문가들이 1시간 이상 답변을 하는데 혼자 하여튼 어떻게든지 대처를 했다. 이런 그 자신감 때문에 두려움은 제가 떨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정우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KDX2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투 체계를 직접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장착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이게 이제 전투 체계 이제 국내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사업 초기부터 이게 타스크포스 팀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해군하고 합숙을 이제 초기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해군의 이제 운영 개념을 이렇게 상호 토의하고 그거를 이제 교육화시키고 시스템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출퇴근에 의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합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숙이 뭐 사실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만에 끝나면 그냥 했을 텐데 뭐 몇 개월씩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사실은 많이 이제 지쳤죠.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컨베 시스템 그 스펙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정의를 하고 계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초기부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정의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시스템을 좀 더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조금 경험한 인력을 가지고 이제 에이다에 과연 난리지를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디 뭐 그런 경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연히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이다가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플루차트 개념으로 이제 구조적 그 소프트웨어 작성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에이다는 구조적이면서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트렌드로 되고 있는 오브젝트 목적 지향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 베이스 위에 오브젝트 오리엔트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발판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토론도 하고 쓰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스템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인력에 대해서 이제 해외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인력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발대로 이제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매일 그 파견했을 때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레포팅하게 만들었어요. 레포팅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이제 스터디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습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고 또 이제 그 연수나 파견 받는 사람들 미션을 한 가지씩 더 줬죠. 이게 기본적인 업무 외에 BA가 하는 일을 대해서 기회가 되면은 그걸 습득을 하러.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연구원은 사실은 몰래 이제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퇴출당할 뻔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착시켜 나왔고요. 근데 해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인 사업 관리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초기에 세답했던 이제 운용 요구 사항들을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이제 의견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 PMO 파견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논리적 개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상당 분야의 이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타스크 베이스로 한 그 PM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이제 기술적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면은 워크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타스크 베이스로 이렇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세분화시키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오가니제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국내 대부분의 조직들이 매트릭스 오가니제이션의 그 PM 그 매니지먼트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서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M이 모든 권한을 기능 조직을 통합해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연구소면 연구소, 그다음 뭐 제조면 제조, 뭐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이렇게 그 장들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양은 대부분 보면은 그걸 다 통합한 조직의 장이 그 프로젝트 리더가 돼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런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PM 매트릭스 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 해서 기능 조직에 반발도 좀 있고, 이래서 이제 의견을 이제 아주 그 신속하게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제 요게 이제 모태가 돼서, 나중에 삼성에서 전체 PM 조직을 조직화시켰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의 회사 내에 PM 조직을 이제 도입하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한 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CSIA 그 이제 서포팅 업무 조직,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투 체계라는 그 업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연동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밖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계약적으로 연동 장비는 군에서 별도로 개별 그 장비 공급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상인데, 그걸 통합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그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나 각종 이런 거 계약적인 업무까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계약 관계 없는 제3자인 공급자인데 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제공해 주지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미션을 해군이 삼성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계약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해군을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협의의 전투 체계뿐만 아니고 SM2에 대한 대공 체계, 그다음에 NAM에 대한 대공 체계, 그다음에 각종 광급 장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CSI 그 스포트 조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또 우리가 이게 직접 이 전투 체계를 개발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 또 안압학에서 굉장히 또 많이 회의적인 이런 목소리도 많다고 했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제 사실은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많았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가니까 이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굉장히 자세가 나빠져. 초기에는 회의할 때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열변을 하고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찌됐든 구매자니까 이제 기울이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삼성에서 많이 안 도와줘서 섭섭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희들은 그때 이제 USN하고 업무가 첫 대면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적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침묵을 좀 해가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강건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정대령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업체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WSA 424 기술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KDX1 그 전투 체계라든가 이런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해외 업체에서도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믿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SM2 AW 체계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몇 번 부딪히죠.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따라왔던 기억이 있고, 저는 또 그때 이제 사업 총책임자로서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보통 이제 기술 회의를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기술 회의가 뭐 PDR, CDR, 뭐 TRR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술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체계뿐만 아니고 연동장비 포함해서 한 200명이 기술 인력이 참석했어요. 근데 200명이 참석해서 이제 의제를 선정하고 토의하고 또 협의를 도출하고 하면 전부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200명이 뭐 발언하고 자기 입장 주장하고 하면은 그걸 토의해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노하우도 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고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라 그럴까? 이게 건조라 그럴까? 이거를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자존과 또 열정이 좀 있었기에 이 전투 체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KDX2의 전투 체계는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을까? 전투 체계는 함정의 모든 탑재 센서와 무장 및 장비를 통합해 표적 탐지에서 교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핵심 체계다. 전투 체계는 크게 지휘 통제 체계와 무장 통제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지휘 통제 체계는 실제 전투 작전 시 아군의 레이더나 소나에 적이 탐지되면 위협의 순위를 결정해 어떤 무기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정보를 획득한다. 무장 통제 체계는 무기를 통제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표적 관리 기술이 접목돼 있으며 탐지 추정 레이더와도 직접 연동돼 있어 독자적인 대공대함, 사격 통제가 가능하다. 표적 탐지에서부터 실제 교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 통제하는 전투 체계는 현대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 체계이며 전투 체계의 능력이 곧 그 함정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구역 방어와 함정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강력한 전대 작전으로 육해공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투 체계의 진화가 개별 함정의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아군 함대의 생존성까지 향상시키고 해군은 물론 우리 군 전체의 전투력을 함께 끌어올린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KDX2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기본적인 이 전투 체계 개발을 갖고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신 제동님께 어느 정도의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좀 듣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제동님? KDX2 전투 체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는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투 체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안드로이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데 예.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OS입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됨으로써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이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KDX2든 3든 이런 최첨단 구축함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투 체계는 이 스마트폰 체계가 구동되는 데 돌아가는 OS 시스템 안드로이드라고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쉬워지는데요. 그렇죠. 네. SM2 대공 미사일도 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예. 또 대한 미사일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러나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공통으로 융합이 돼서 하나의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은 그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결국 전투 체계는 바로 이 OS가 아닌가라는 저는 짧은 지식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이제 크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
두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투 체계를. 그래서 나머지 뭐 외포는 손발이 될 수 있고 이런 거고 나머지 이거는 그래서 전투 체계는 저는 이제 인간으로 보면은 두뇌,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렇게 핵심적인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러프하게 개념 정리 같이 갔다 네, 하면서 네, 예, 네, 더 네. 진행해 주시죠. 왜 제가 최고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여러 나라들 중에서 4,400톤급의 구축함을 가진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다는 뜻입니다. 4,400톤급의 구축함에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임무를 요구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계, 우리 주변 해양에 대한 방어, 또 소말리아까지 나가 있는 우리 우군 선박에 대한 보호, 이 기능을 이 4,300톤 경하톤수 이 구축함에다가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능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계 어느 나라 구축함도 4,400톤급의 이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다 집어넣는 나라가 전 없다고 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이 구동 체계를 쉽게 말해서 전투 체계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전투 체계는 뛰어난 전투 체계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기능이 융합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쉽게 말해서 현재 KDX2의 그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탑재시켜준 분들은 최고의 시스템을 해줬다. 이 4,300톤, 400톤 요급의 구축함에 실어준 거는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직접 이제 이 함장을 이제 운용해 보신 제동님의 얘기라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무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은요, 이후에 이제 스피로버 여러 가지 다른 이 산업이나 다른 이런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방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연구개발 성공이 이 주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는지 혹시 중요하게 끼쳐서 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이제 전투 체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KDX2 전투 체계가 100% 전투 그 연구 개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KDX1에서 발전된 이제 성능 개량 그 사업인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 분야는 연구 개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전투 체계가 이게 이제 일반 MIS 체계, 그 정보 체계라 이야기하죠. 이제 이 정보 체계하고 다르게 전투 체계는 실시간형 임무 그 미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무에 대한 것들을 주어진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그 정보 체계보다는 훨씬 크리티컬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를 그 임무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으면은 일반 정보 체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 비슷한 무기 체계인 임무 중심 체계인 전술 데이터 링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NCW로 얘기하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든가 그 다음에 지휘 및 정보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술 통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전투 체계 입장에서 보면 니어 실시간, 그러니까 근접된 실시간, 이제 실제 실시간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투 체계에 대한 크리티컬 환경에서의 실시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이제 한국형 데이터 링크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산들이 결국 이제 이쪽으로서 접목이 됐고 또 이제 이게 또 넓게 보면은 소셜 그 시큐리티 시스템, 예를 들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라든가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임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체계 입장에서 보면 그 분야는 굉장히 쉬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신뢰성이 있는 그 어떤 미션 중심의 그 어떤 크리티컬한 그 인베드형, 그러니까 안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소프트웨어 제어하고 그다음 미들레이아웃하고 그 대형 복합 체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투 체계 이 개발에 지난번에 이제 그 인적 자산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위에 각 분야를 흩어져 가지고 많은 그 개발에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국방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그 사업까지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동님, 이제 우리 주변에요,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이 해군 강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각국이 갖고 있는 이 구축함과 우리 KDX-2 구축함의 이제 위력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구축함으로 분류하는 구축함 중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경하톤수 4,400톤급의 구축함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뭐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4,000톤급의 구축함을 이렇게 가진 나라는 별로 없죠. 최소한 7,000톤, 8,000톤, 9,000톤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구축함의 분류로 볼 때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 상황과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배지만 여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저희는 융합시켜서 집어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 150kg권의 그 SM-2 대공 미사일도 탑재가 되고 또 잠수함을 공격하는 장거리 또 대잠 로켓도 탑재가 되고 또 수백 킬로에 달하는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육지 공격 미사일도 또 탑재가 되고 뭐 물론 이런 장비들이 탑재되기 이전에는 또 많은 센서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그 복합적인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축함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작은 톤수에서 단순히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해상 위협 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이 KDX-2에 대한 유용성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그 해양 안보 또 우리 멀리 나가 있는 우리 국익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먼 거리까지 나가서 국가의 그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 기능으로서의 그 KDX의 능력은 사실상 작지만 매우 강한 능력, 쉽게 말해서 미니맥스, 미니멈 스페이스, 맥시멈 퀄리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적인 구축함과 비교해서 톤수는 조금 적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기능적인 측면들은 뭐 아주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실제 실전에서 KDX-2가 이제 그 배치가 되고 나서요. 이 한미 연합 작전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대공 방어 미사일 SM-2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요. 우리가 보통 해상에서 작전을 할 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그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 위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배들이 연합 작전을 하거나 할 때 미국 군함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해온 거죠. 우리 스스로의 그 대공 방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KDX-2에 SM-2가 탑재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미국 군함까지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해상작전에서 연합작전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항공모함 선단을 보호하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수십 대의 그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 공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호위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 군함들이 항공모함 호위 세력에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 방어 능력과 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배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2006년 림팩, 그 다음에 SM-2가 도입된 그 시기부터는 이제는 항공모함의 호위 세력의 일원으로 우리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과 같이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작전을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단지 이제 또 SM-2의 그 대공 방어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성 통신을 포함한 지휘 통신 기능이 충분히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신 기능과 센서 기능과 공격 방어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이나 이런 군함들하고 작전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국 군함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작전에 상당히 큰 진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동님께서는 2006년도 KDX-2의 이 문무대항함 함장으로 림팩에 참가하셨었죠. 그 당시 거둔 성과도 좀 궁금하고요. 당시 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일화가 있으면 같이 좀 엮어서 좀 주시죠. 네, 그 2006년도 림팩은 우리 한국 해군이 림팩에 참가하는
하는 훈련 뭐 계속 참가해 왔습니다만은 약간의 그 상당히 전환기를 맞는 또 중요한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KDX-2급 구축함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와 전혀 어떠한 해상 작전에도 밀리지 않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그 FF 이런 배들이 림팩을 초창기에 참가했는데요. 그때는 그 파도가 좀 치고 이러면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한국군함 걱정이 돼가지고 훈련에서 이렇게 제외시켰어요. 그 멀미 나가지고 다 쓰러질까봐. 예.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참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KDX-2 구축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림팩에 가면서는 웬만한 파도가 쳐도 다른 나라 해군들하고 같이 견딜 수도 있고 작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훈련에서도 저희가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모든 나라 군함들이 이제 함정 공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휘부들이 방문도 하고 배를 다 둘러보는데 정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현한 말은 The most beautiful ship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체의 외형과 그 기능을 다 흡수하는 그 어떤 그 시스템적인 면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잘 빠진 그런 군함이라는 평가를 대부분 하게 됐죠. 특히 이제 2006년 림팩에서는 저희가 SM-2 미사일을 2발을 시험 발사를 합니다. 예. 이 2발의 시험 발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항공기나 이런 데서 발사돼서 우리 배를 공격하러 오는 미사일을 근거리에서 요격시키는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다른 군함으로 그 공격하러 들어가는 유도탄을 중간에서 우리가 인터셉트해서 요격시키는 테스트. 이 2발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시험이 발사가 했습니다. 물론 그 수개월 동안 그 준비하면서 모든 승조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그 미사일 버튼을 누를 때에는 굉장히 정말 그 긴장되고 숨죽인 순간이었는데 그 2발 다 그 표적 미사일을 정확하게 명중해서 화염이 보였을 때에는 상당히 그 전 승조원들이 환호에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DX-2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공 미사일, 레이더 또 시스템을 많이 갖춤으로써 이제는 우리 한국군 장교들이 우리 배에서 미국 항공기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상에서 하면은 그 P3C라는 이 고정익 항공기가 움직이고 또 헬리콥터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정 함정에서 이 항공기를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관제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관제 기능을 그동안은 한국군에는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이더 성능도 모자라고 뭐 어떤 영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통신 시설도 또 부족했기 때문에 2006년 림팩에서는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항공기 통제권도 미국에서 한국 군함에다가 줘서 우리가 직접 장교들이 미국 항공기, 우리 항공기, 또 제3국의 항공기도 통제하면서 작전을 했던 그러한 그 큰 의미가 있는 2006년도 림팩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과 더불어서 좀 제안 좀 듣고 싶은데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쭉 진행을 해오면서 KDX-2의 성과들 또 과정들 어려움들 이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한 국내적 현재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요한 성과를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고 어떤 또 여기에 맞추어서 이 제안을 좀 주실지 의견들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센터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여러 번 이 방송에 나와서 유사한 얘기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두 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사업을, 그러니까 그 전력진강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이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님께서. 이제 전투 체계 이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이게 그 전력화 이렇게 하면은 지상 무기 체계도 그렇고 북한이 몇 개 가지고 몇 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몇 대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대칭 전력화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그 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전제를 하지 않는 그 양적인 비교 이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칭 전력보다는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냐, 그럼 그 식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는 어떤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전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숫자를 비교하는 대칭 전력보다는 전쟁 시나리오에 이제 입각한 그런 무기 체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적군을 상대로 했을 때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쟁 시나리오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를 한국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형 전투 체계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쟁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리고 거기에 대응 체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시뮬레이션이 과연 무기 체계를 안배를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북한에서는 어떻게 공격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무기 체계를 정형화시켜서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이 보편적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투 체계라는 것은 그 이제 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는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고, 굉장히 어떤 지적인 그 인터레이션을 요구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전문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인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인프라를 유지해서 이렇게 손실 없이 이어져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전투체계 개발 소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환경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출을 통해서 도모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똑같이 그 한국형 그 전투체계처럼 그 나라가 하는 전투체계에 맞도록 운영 개념이 이렇게 돼요. 우리 거를 KDX2를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겠죠. 그 나라 환경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업체만 가지고 안 되죠. 그게 업체가 그 나라의 전장 운영 개념 내가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뭐 불가능한. 그거는 정부가 언제 어떤 그 어시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시장은 최초에는 뭐 예를 들어 업체가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어시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절한 그 전투체계 국내 개발과 수출 개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업체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은 그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투 체계라는 그 포괄적 성능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개별 장비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묶는다고 해서 전투 체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전투 체계라는 그 입장에서 종합 장비를 다 포함한
연동을 통해 가지고 통합되어 있는 장비 스펙을 정하고 통합 성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한 가운데 개별 장비들이 그걸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느 업체인데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 그 의사결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오소리티는 군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주자이면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모든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군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기술적 그 기피라는 게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CSIA라는 포괄적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이런 거 관리 방법 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제 오소리티는 이렇게 그 군이 갖고 미 해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 해군이 PM 제도를 적용을 하면서 나머지 전문 그 기관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조금 이렇게 그 연동하는 업체인데 그거 맡기는데 사실은 계약적으로 볼 때는 약간은 그거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용 제도께서. 네. 뭐 그동안도 뭐 KDX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강조하는 것이 합동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군의 무기 체계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국가 통합 전력으로 얼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해군의 군함들이 거의 KDX-1 시대까지는 해군 작전용 군함으로 운영이 되다가 KDX-2가 들어옴으로써 합동작전 주요 세력으로 포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중 모든 레이더가 KDX-2 안에 NTDS 시스템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시가 됩니다. 연안에 있는 육군이나 이런 데 레이더 사이트에 들어가는 많은 표적 정보들도 그 실시간으로 그 또 표적이 전시가 되고요. 한미연합 작전을 하게 되면은 미국 군함에 있는 정보도 동시에 실시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SM-2 150km 뭐 사정 미사일을 막 자랑을 했는데 그 미사일은 해군에서 마음대로 못 쏩니다. 방공 통제는 공군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통합방위 개념에서. 그래서 실제로 SM-2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필요시에 적 항공기를 요격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발사 권한이나 통제 권한은 또 공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정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고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해군이 멋대로 막 쏘는 게 아니라 육군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승인과 통합된 절차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무기체계 더 확장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해군의 독자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합동참모본부가 통과하는 합동무기체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국가 통합 전력을 발휘하는 주요 세력으로 해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DX-2의 능력과 활동 범위를 해군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육군도 알아야 되고 공군도 알아야 되고 또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군함이 통합 전력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어떤 그런 전략, 작전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이해해서 통합 전력에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요. 21세기 바다에 부활한 전쟁의 신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